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개념 강의 18번째 시간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의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은 정말 외란과 호란을 거치며 많은 것들이 변화됐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통치체제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다루던 임시기구라고 했었죠. 그런데 외란을 거치면서 국방 문제가 심각해지자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더니 조선 후기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엔 비변사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는데요. 이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당연히 약화됐겠죠. 거기에 군사제도 역시 양란을 거치며 강화됐는데요. 기존의 5위였던 중앙군이 5군형 체제로 변화된 겁니다. 이러한 5군형에는 외란 중 창설된 훈련도감과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그리고 금이형까지 5개의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소고군으로 개편됐는데요. 소고군은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조세제도 역시 양란을 기준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원래 기존의 조선의 세금은 토지세에 해당되는 전세와 각 가정마다 특산물을 내던 공납, 그리고 노동력에 해당하는 역,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전세는 조선 초기 과전법을 적용해 보통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게 했습니다. 쌤,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준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과전법에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도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적용해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수확량의 10분의 1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 때 공법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법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전분육등법과 풍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연분구등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종의 공법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점차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요. 조선 후기 인조 때 확실하게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납의 변화. 이 공납이란 건 집집마다 똑같이 특산물을 내게 한 제도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이 공납은 백성들을 상당히 힘들게 한 제도였습니다. 이 특산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도 어렵고 어찌저찌 어렵게 해서 관아에 내려고 하면 개인이 가져온 상품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직 관아와 연결된 박납자들에게서 산 물품만을 받아줬는데요. 이때 박납자들이 특산물에 엄청난 가격을 붙이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납의 폐단인데요. 이에 백성들의 삶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납을 폐지하고 대신 1결당 12두씩 토지세를 내게 하니 이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을 실시한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근데 이 대동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면 대동법은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았던 겁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환영받는 제도였지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는 이원익과 김육이 있는데요. 특히 이 김육은 대동법의 확산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한 인물입니다. 또 대동법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한편 대동법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요. 기존에는 왕실에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올라오니 따로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동법의 실시 후 왕실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야 했고 이때 필요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으로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는데요. 정말 이 대동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마지막으로 역에서는 군역과 요역이 있었는데요. 군역은 군대에 가는 거, 요역은 성곽이나 궁궐을 지을 때 제공되는 노동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역이 문란해졌고요. 이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 군역을 부담한 대립제와 국가에 포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국가에 내야 하는 포는 1년에 2필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 이를 1년에 1필로 감면해줬는데요.
이를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균역법을 실시한 왕 기억나시나요?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이 균역법을 통해 무려 50%나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영조는 재정 확충을 위해 어장세와 염세, 선박세 등을 부과했고요. 토지 1결당 2두를 내게 하는 결작도 시행했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조선의 토지제도인데요. 조선 초에는 과전법을 실시해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해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연금을 폐지한 건데요. 관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세조는 카리스마 있게 직전법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전법도 명종 때는 폐지됐고요. 아예 녹봉체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료들은 나라에서 녹봉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제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농촌사회의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의 확산이 중요합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는 벽실을 땅에 직접 뿌리는 직파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부터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농촌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모내기법을 사용하면 노동력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수확량은 5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고요. 땅을 가지고 있던 일부 농민들은 분홍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홍이 된 사람이 있는 반면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도시의 임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밭농사 역시 발달해 상품작물의 재배가 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품작물에는 고추와 담배, 인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업이 발전하며 농사로 인한 이윤이 남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시장을 통해 상품 거래를 했고 이는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대동법으로 등장한 공인들과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조선 후기 상공업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며 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을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이 유명합니다. 특히 개성의 송상은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일부 사상들은 공인과 함께 도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도고란 독점적 도매상인을 말합니다. 한편 상업의 발달로 장시 역시 그 기능이 크게 확대됐어요. 장시란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장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보부상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주로 배를 이용해서 상업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구도 발달했고요. 포구에서 상품을 중개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객주와 여각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화폐도 활발히 유통됐는데요. 이때 사용된 화폐는 숙종 때 발행한 상평통보입니다. 중요합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과 광업도 크게 발달했어요. 조선 후기부터 민영수공업이 발달한 건데요. 수공업자들은 처음엔 상인들에게 먼저 주문을 받아 제작한 선대제 방식을 고수하다 나중엔 독립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자 상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수요가 급증했고 광업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는 정부가 민간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면서 활발한 광산 개발이 이뤄졌고요. 이에 돈 많은 상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광산을 경영한 전문 경영인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덕대라고 하는데요. 투자자의 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의 모습이 지금의 CEO와 비슷하죠? 이렇게 점점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 조선 후기. 그렇다면 이 시기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먼저 기존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과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양반과 중인이 지배층이고 상민과 천민이 피지배층인 신분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 폐쇄적인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상민들의 집단이 꿈틀대기 시작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내기법의 발달로 성장한 분홍이 양반이 되길 꿈꾸게 된 겁니다. 마침 양난 이후 국가는 재정이 부족했고 돈이 많아진 분홍들은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했으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바로 납속책과 공명첩인데요. 납속책은 정부가 일정량의 돈을 받고 벼슬을 준 시책입니다. 그리고 공명첩은 명예직 벼슬 임명장인데요. 이 또한 곡물이나 돈을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공명첩에 이름란은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를 구입한 후 이름을 적으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양반의 수가 당연히 증가했겠죠? 한편 대다수가 노비인 천민계급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많은 노비들이 도망을 가기도 했고요. 순조 때는 아예 공노비를 해방해 노비의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노비의 수를 감소시킨 이유는 상민의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노비들은 군역의 의무가 없거든요. 양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유한 상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자 정부가 노비의 수를 줄여 상민의 수를 늘린 겁니다. 한편 지배층 역시 흔들렸는데요. 이 시기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계에서 퇴출된 몰락 양반이 많아졌어요. 거기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는 상황으로 양반들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시기 향촌사회에서는 기존 양반들과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이 충돌하는 향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인층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기존에 차별받던 서얼들이 신분상승 운동을 벌였어요. 서얼이란 첩의 자식들인데요. 이들은 문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분에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서얼들을 정조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제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된 서얼들이 벌인 신분상승 운동은 일부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술적 중인들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양반들처럼 시를 짓고 문학활동을 즐기는 시사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는 조선이 점차 근대를 향해 꿈틀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사회정책도 많이 있었는데요.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의창이라던가 물가 안정을 위한 상평창, 그리고 의료시설인 동서대비원과 혜민국, 동서활인서 등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사실 조선은 고려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사임당이라던가 허난설원, 거상 김만덕 등은 조선을 대표하는 진취적인 여성들입니다. 특히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신사임당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였어요. 그리고 허난설원도 뛰어난 문학가였고요. 제주에서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구휼활동을 한 거상 김만덕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여러 변화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반드시 파트별로 잘 정리하시고요. 조선이 그냥 정체되어 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